자기 얼굴을 자기 이쁜 거 자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그냥 내려라 막 내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따로 만나서 교육을 시키거나 앞에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근데 이거는 딥페이크 사태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고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다 운영해보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 입고 싶은 거지 그래. 수업이잖아. 보내보는 어때요? 다 같이 앉아서 방을 이렇게 나눠서. 기자님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딥페이크 만드는 용도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이렇게 네. 컴퓨터로 올릴게요. 이 툴을 통해서 이제 9살, 이제 15살, 20살에서 25살 정도로 이렇게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거든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 자체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달라든가 뭐 지금처럼 뭐 누드 나체 네. 사진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명령을 입력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체 사진이 되네요. 네. 네. 이제는 이제 얼굴 사진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이 사진에다가 얘를 대입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앞에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졌고 네. 이거는 우리가 올린 사진에다가 그러니까 제 얼굴을 옮겨주는 거네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 5초? 6초 정도 걸린 것 같고. 네. 네. 금방 만들어져요. 사실 놓으면 상관없는 거네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 포화도 되고 아니면은 지인 갤러리에 있는 사진 잘 나온 것들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이 잘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사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만든 사진들은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뭐 홍보할 때도 사진이 사용되고요. 이게 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방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기자님 사진으로 네네. 만들었던 이 홍보 유인물 같은 걸 같이 올려가지고 게시를 하게 되면 매니저로 지정된 저의 계정으로 이렇게 1대1 메신저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트위터 같은 데서 먼저 텔레그램 링크를 홍보를 하고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뭐 거래를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지인 능력 같이 일반적인 해시태그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고유한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유포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106명이나 들어왔으니까 실제 결제를 해가지고 상위방으로 올려달라, 딥페이크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랑 다른 사람. 실제 학교에서 찍은 이 자세를 봐서는 몰래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실제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딥페이크 해달라고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줬고. 이것도 실제 영상을 보내왔네요. 네. 실물 영상을. 네, 실물 영상을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었고 아마 이건 지인 인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분은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실 텐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딥페이크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그냥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포함해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능욕, 야동, 기능방, 초딩, 텔레, 초딩 능욕 세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 해시태그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그들끼리의 뭐 친목도모 일종의 그 수다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맞습니다. 지인 사진도 막 이렇게 업로드하고 막 뭐 자기들끼리 좀 그런 걸 공유하는 능력해주면 전화번호나 주소 알려준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네요, 지인.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인 능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합성을 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도용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피해자가 자기의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게시한 사진들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함께 그냥 게시를 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및 이 학생의 개인 정보와 함께 뭐 이름, 어느 초등학교, 나이 몇 살 이런 거랑 같이 뭐 변녀다, 뭐 성관계를 좋아한다 막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써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거는 연출이 아니고 불법 촬영물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 보여서. 저쪽에 보시면 상위방이라고 돈을 내고 더 좋은 영상을 뭐 봐라 이런 식의 방도 있고 하나씩 4만 원? 하면은 한 4만 원이고 4만 원. 둘 다 하면 5만 원이다.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네요.
친구는 방을 한 5, 6개로 분류가 된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촬영물 그리고 딥페이크 한 3만 원 정도 내면 그 방 전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계속 업로드가 되고 그런 방이었었습니다. 일단은 만들고 그걸 유통시키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죄의식이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딥페이크 그 피해 대상자 그 당사자한테 해를 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만약에 돈 받고 판 것도 아니라면 아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일단은 이제 자꾸 만들다 보면 그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텔레그램 내에서는 이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구독해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금전적인 이유 외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피해자 연령은 낮아진 건 맞습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는 일단 어떤 주 범죄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점점 이제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이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 나가면 꼭 달리는 댓글이 남자아이들 피해는 왜 얘기 안 하냐. 예전보다 신고도 좀 더 하는 것 같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여자애는 일단은 부모한테 이제 알리는 경우가 좀 많고 남자애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솔직히 좀 더 부끄러워해요. 부모님한테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때에 다다라서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묵혀두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계정을 닫아버리거나. 감사합니다. 불 좀 넣어줄까요? 지금 사이트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저는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럼 본인이 이거 운영자네, 총? 직원들 좀 구해가지고 월급주고 썼어요. 직원들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메신저 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이 초등학생까지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음란물 사이트 그리고 이런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같이 이제 등장하는 몇 개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입원으로 이제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이렇게 서로 이제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 격인데 근데 거기에 갔다가 나는 그냥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던 사이트 인데 들어가 보니 도박 사이트가 있어. 이거 광고를 하네 하는데 막 재밌어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게임인가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많은 아이들이 토토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는 것 이상이실 거예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3만 원, 5만 원에서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 거의 80, 90%가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해본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중독으로 빠지느냐,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느냐,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중독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잃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2차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한 지역들은 여자아이들이 성범죄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선배가 조건 만남을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면 그냥 일반 공원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져요. 급하게 뛰어가서 구하러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되게 심각하게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교나 부모님들은 아주 심각하게는 모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도박이나 이런 음란물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루되어 있고 얼마나 그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알면은 어떻게 예방을 할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법을 만들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사이버 포주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조 교제의 온상인 채팅 전문 사이트만 100개가 넘어 손이 달립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회원 수만 20만 명,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여종업원 사진, 이용 후기까지. 경찰은 박 씨가 성매매 업소 7천여 곳을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만 170억 원가량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리 언니가 이거 봐봐 하면서 보내주는데 그 텔레그램에 업체 광고 사진이 제 얼굴인 거예요.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진 얼굴이더라고요. 여대생 서비스 뭐 이러면서 수도권 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알려준 언니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너 아니지? 이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5시에 예약했는데요. 본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블랙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국적으로 성매매 특별 단속 기간이다 보니 처음 이용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가씨를 앞으로 해서 예치금 50만 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계약금은 입금했는데? 계약금 말고? 네? 계약금은 저희가 입금을 했는데, 제가. 사장님하고 아가씨랑 이제 안전하게 타임 끝나시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금액이세요. 저희가 그 캔디 분이 오는 거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저희도 단속 때문에 예치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약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예치금 처리가 안 되시면 일단 저희 업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예치금 50만 원 입금해 주시면 입금했다는 계좌 내역 캡처해서 사진 보내주시고 저한테 빨리 좀 전화 주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저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예치금을 저한테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돼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 DM이 와가지고 제가 노쇼를 했다고 예치금을 다 떼먹었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스타를 찾아낸 건지 어떻게 연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레드불 김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들립니다. 네네, 레드불 김상무입니다. 네. 저희 아가씨 체리 지금 대기 중이시고요. 저희 네. 실장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나요? 들었는데요. 갑자기 뭐 예약금이랑 후불 내는 거 말고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사장님 그건 저희가 초객들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드리죠? 좀 확인해 볼게요.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다른 차는? 주차된 차 중에 음식점 안에 있는 차 말고는 없어? 모텔 근처에는? 뭐 서 있는 여자도 없고? 알았어. 선배. 기업은행 계좌가 왔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이름 똑같네. 근데 저희 받은 계좌번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냈던 계좌번호 같아가지고. 기업은행 저희 대표님이 대여 업체에서 대여해가 지금 저희가 사용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최근 부분 때문에 네. 계산 4개를 저 업체에서 대여해갖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는 교육이라서 다른 교과목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피임, 월경, 성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은 사실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하고 계속 단순한 교육만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에 대해 어떤 궁금해하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창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은 항상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 또 얼마나 학생들에게 가르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오늘 토론회 제목 성교육 합시다. 청소년 성교육 끝장 토론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쪽으로는 전문가 4분 모셨고요. 뒤로 3분씩 익명의 토론자 모셨습니다. 제 학창 시절만 생각해봐도 성교육을 내가 뭘 받았지? 어떤 내용을 좀 받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성교육하면 뭐가 기억이 나냐? 강의식이었다? 그냥 주입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전교생들은 그냥 다 영상으로만 보고 그냥 다 시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방송실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청중들, 학생들과 피드백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정도, 그런 정도이고요. 재미가 없다. 흥미 유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응답을 많이 하고 그럼 너희들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성욕 조절 아니면 그 자위 아니면 피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응답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생물학 클래스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했을지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고 피임하는 거, 그다음에 절제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포괄적 성교육이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동성애 응어하고 그렇게 나오다가 그 동성애 합법화했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네네. 예.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누가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성취향, 성정체성, 사상교육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 성별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로 하여금 성애화를 시키는 그런 교재들이 엄청 흘러나오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죠. 이런 교재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목적은 전통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아빠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양육권을 뺏어가는 그런 것까지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겪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평적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포괄적 성교육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거에 대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의 그거는 갖고 계신 평가고요. 그거 평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교육을 뺏는다. 이건 평가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포괄적 성교육은 어디에도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권리를 뺏겠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계신 평가고요. 포괄적 성교육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연령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통합적인 성과 관련한 교육을 실행하는 교육이 통합적 성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성과 관련한 교육들 그리고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력을 기르고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 당면을 했었을 때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포괄적 성교육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포괄적 성교육이 처음 등장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여쭤봤고 지금 뒤에 지루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마이크를 넘길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교육을 진단부터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익명 토론자는 청소년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성교육은 사실 영상 틀어놓고 소리 끄고 공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의 내용도 정작 청소년 당사자들은 별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좀 가득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알고 싶고 사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뭐 성폭력 예방, 성역할, 뭐 성욕 억제 이런 이야기만 쭉 늘어놓으면서 동화반복만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익명 토론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중등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아이, 중2 같은 아이가 지금 성관계를 고등학생들과 여러 번 하고 또 그 생활 속에 졌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과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청소년기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저희 반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정말 착하고 예쁘고 정말 청소도 잘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험을 하면서 정말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을 진단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왜 이런 논의가 진작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답답함이 제 스스로 듭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뭐 용어 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건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이 교육의 문제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관계가 전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 성병 걸리면 안 되고 임신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성관계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피임 콘돔 그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올바른 성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성 지식은요 우리 안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욕구가 계속 충족이 되고 그 욕구가 자극이 되면 성적인 행동, 모방학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성교육이나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만 해도 민원이 막 들어와요. 너무 이런 공격을 교사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유형화를 시켜봤는데
우리 가정은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성교육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성교육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성이란 말조차 꺼내지 말고 이런 식의 이렇게 학교에다가 이런 민원을 막 공격을 퍼부으면서 정말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고 또 연구도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런 기회가 지금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을 제대로 해서 남자아이들은 정말 그 폰에 중독이 되지 않고 고립된 인생을 살지 않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자아이들은 몸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몸을 막 굴리지 말고 존중이 여기고 성은 성스러운 거고 그런 보호, 세이프티를 가르쳐야지 되고 정말 성스러운 성관계를 통해서 엄마랑 아빠가 사랑 가운데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해서 너를 낳았어. 모든 세상의 아가들은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럴 때 네가 성관계를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교육은 어떤 것은 선별하고 나의 가치에 따라서 이건 선별해서 제공하지 않고 이것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스스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포괄적 성교육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포괄적 성교육은 연령에 맞춰서 제공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쌓여지는 과정에서 계속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모두 다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야기의 거의 근저는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면 안 될 것 같고 섹스를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결혼을 전제한 출산, 출산을 전제한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두 분 대한민국에서 평균 결혼이 몇 살 정도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34세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를 가면요. 10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20대에도 섹스 얘기하면 안 되고요. 30대 초반에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극히 편협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6학년이잖아요. 6학년 1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너희들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오히려 질책하시고 평소수자도 존중하며 편견을 가진 것을 사과하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발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좀 격앙되신 것 같아서 잠시 가라앉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교육 강사님만 지금 발언을 못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아서 성교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포괄적 성교육 이전에는 성관계를 한 중학생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삶이 피폐해져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살면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관계 한 번이 잘못이어서 인생이 그렇게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이유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가치가 아니라 동성애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래서 동성애를 알려줘서 동성애를 지향한다? 아니요. 그런 어떤 성적 지향성을 마치 교육을 통해서 얘가 바뀌고 문란해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식의 주장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현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방향성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임명 패널분 중에 초등학교 교사님이 계시고 지금 전직 중등 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전직 중등 교사님.
그 포괄적 성교육 안에 다 뭐가 들어있느냐면 동성애, 성소수자, 그다음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벌써 급진적인 인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건전하고 가정적이고 생명주의적인 성교육은 거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교육 얘기하셨는데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민주투사를 양성해내는 민주시민교육, 즉 성정치교육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초등학교 교사님, 이에 대한 의견 주시죠. 교육기본법에서도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성폭력 방지법에서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성은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에도 부모의 권한이 나와 있어요. 아동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는, 보호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마치 다른 물건처럼 오염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저는 들으면서 사실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많은 제가 학생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학생들 모두가 몸을 그런 것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학생이 자기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팩트란 이유만으로 교육할 때 아이들은요 점점 성폭력 나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딥페이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방임할 거냐, 방임이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에 남겨둘 거냐, 아니면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도움을 집어넣을 거냐. 예, 이에 대한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충동한 적 없습니다. 성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관계 맺으라고 충동을 합니까? 맺으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한 관계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가서 성관계 가져라고 교육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왜곡돼서 해석이 지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이들의 존재를 모른다면 여러분께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 어떤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좀 떠올렸습니다.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교육과 인식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인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들을 삭제하고 부정하는 성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하는 교육은 종교교육입니다. 그걸 성교육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존재에 대한 부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익명 토론자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식과 성지식은 우리 몸 안에서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올바로 자라나지 못한 이 삶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삶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9%의 성관계한 아이들이요. 그중에 5명 중에 1명은 임신을 했고요. 그중 85%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는 성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통계를 제시를 할 때는 그럼 그건 어디에서 냈는데 라는 이야기를 좀 더 밝혀주면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남성 청소년 중심으로 10,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저희 연구소는 직접 만나고 교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얘기할 때 우리 10,000명 만났는데 저희 얘기 다 좋아요.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거에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성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유네스코에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for sure they're all about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성취향, 성정체성, 사상 교육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회적인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인데 대한민국은 정말 제가 볼 적에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옛날에 이민 갔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70년 만에 정말 그 기적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아름답고 기적의 나라가 성교육을 절대로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중 국민이 원하는 대중 부모님들이 지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성교육을 발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니까 이건 들려주면 안 되니까 이건 막아야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요. 제가 이제 이 토론회 진행을 부탁받았을 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간극이 워낙 크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간극이 정말 크구나를 다시 한 번 또 느낍니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패널분들을 모셨으니까 간극은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방향을 정하려면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 그건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전공했고 중독 상담학 석사를 거쳐서 상담학 박사를 하면서 수많은 성중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그 작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 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 그래프 한 번만 봤어도 절대로 그런 위험한 성관계 하면 이태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허구한 날 피임 얘기, 콘돔 얘기,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감수성. 네 성은 네가 정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줄 알았대요. 합의하에 하는 건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태원 들락거렸는데 나는 결국 에이즈에 걸렸고 그 어떤 강사도 책임지지 않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줬던 그 사람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 저희 또 약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에이즈가 전파되는 경로가 동성애 때문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전달되죠? 잠깐만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성적 정체성이 다른 아이들, 이 아이들도 우리의 모두의 국민입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엔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다양하게 모든 영역에서의 그 관점들을 다 소개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면 지금 아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다양성과 관련한 교육은 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교육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쏟아내고 풀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만 조금 그 방향이 다르다는 느낌도 분명히 받고요. 이제 뭐 토론을 마무리하기는 해야 저희가 뭐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마무리를 하기는 해야 하니까. 일단 뒤에 있는 비공개 패널분들의 대표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교과과정 외에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해한 교육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교육을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교육을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뇌에서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콘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자극을 받아서 동성애를 하게 된다. 성적 자극을 받아 성행위를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서 이태원을 다니다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 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생각을 했던 게
그동안 각자의 장소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 이야기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한 군데에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일단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의미였거든요. 마지막 1분 발언 네 분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적인 교리에 치우치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의 교육적인 권리를 가로막은 채 부모 혹은 어른의 어떤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 개념은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학부모들은 이 얘기합니다. 그냥 실험장이 되어버린 다양성만 얘기하는 아주 위험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버려서 나는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 다음 주에 시카고를 또 갑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에게 외설적인 교육만 하는 곳이 다는 아닙니다. 예, 교수님. 다양성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특성을 가지든 어떤 이유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 다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것인가를 함께 교육하는 방식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음란과 문란한 교육과 교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이게 해로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과 유네스코와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진짜 같이 대화를 나눠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 성교육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재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의견 나눴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겠구나 함도 마주했고요. 하지만 또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 이 논의들이 아깝지 않게 많은 분들의 관심, 또 당국의 관심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해외에 있으면 안 잡히나요? 해외에 있으면요? 잡히는데요. 잡힙니다. 텔레그램방 폭파하면 안 잡히나요? 텔레그램 폭파해도 잡혀요. 그런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 폭파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저희가 수사에 착수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쫓아내서 이제 검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진짜 대놓고 이걸로 이제 협박을 한 경우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너 이런 영상물 네 거 막 유포되고 있어. 빨리 신고해. 나 도와주는 거야. 나는 네 영상을 볼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봐가지고 이렇게 됐어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미 신고가 된 경우가 더 많고 그 정도까지 유포가 됐으면 이미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갖다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거는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KBS